박용철 할아버지는 위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하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바란 것은 마지막으로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유산을 먼저 배분해주면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박용철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67세 박용철입니다. 바다는 제 삶의 전부였고 생계의 터전이었으며 때로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저는 어린 나이에 고깃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한 만큼은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바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짐을 가득 들고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남다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비를 그대로 맞으면 큰일 나겠어요. 우산도 없으신데 제 우산 같이 써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봅니다. 아니요. 이웃 마을에 있어요. 여기 친척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답니다. 그럼 일을 하러 오신 건가요? 네. 장터 옆 작은 사무실에서 잠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강원무역이에요.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는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동행 후 저는 그녀를 안전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의 이름과 근무지인 강원무역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단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란 씨. 며칠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뵙게 된 박용철입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이 잊히지 않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글씨는 정갈했고 그 안에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철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도움을 받으며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에란 씨,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평생 당신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당신이라면 뭐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이 태진이부터 막내 은혜까지 네 남매가 뛰어노는 소리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은혜가 겨우 3살이 되던 해 에란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로 완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를 통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에란을 위해 결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란은 제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없어도 당신은 괜찮겠죠? 아이들, 특히 은혜는 아직 너무 어리니 꼭 엄마 대신 잘 돌봐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 약속했잖아요. 우리 같이 늙어가자고. 에란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란이 떠난 뒤 저는 홀로 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선에 올라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막내 은혜를 재웠습니다. 장남 태진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장 역할을 자처했으며 둘째 태화는 밤마다 책을 읽으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셋째 미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 은혜를 돌보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게요.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시간이 흘러 내 남매는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저마다 달랐고 그 속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결정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태환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밤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책을 펼치며 꿈을 키우던 태환이는 어느 날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로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꼭 성공해서 가족을 도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장남 태진이 이미 가족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마저 떠난다면 집안이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에란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겠다는 다짐이었죠. 좋다, 태환아. 내 꿈을 위해 내가 뭐든 해보마. 태환은 서울로 떠나 장학금을 받으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입사하며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어요. 자본금만 조금 보태주시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게는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문을 닫았고 두 번째 시도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하지만 잇따른 실패는 결국 저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셋째 미정이는 예쁘고 손재주가 좋아 어릴 적부터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정이는 결혼 후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지만 곧 다단계 사업에 빠져들며 문제를 키웠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점차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미정은 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돈을 빌리며 다단계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사람들한테 물건만 팔면 돈이 술술 들어온다니까요. 아빠, 이번에만 좀 도와줘요.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미정은 남편과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미정은 막내 은혜와 함께 살았지만 그 일은 제 가슴 속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꿈을 키우던 은혜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저는 틀에 갇힌 삶은 싫어요. 나중에 꼭 제 카페를 열 거예요. 은혜의 눈빛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한 돈으로 작은 지방 도시에 예쁜 카페를 열었고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난이 닥치자 은혜의 활기찬 모습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빠, 손님이 줄어서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눈물이 맺힌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한 딸을 위로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다독였습니다. 은혜야, 누구나 실패를 겪는 거란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게. 네가 꿈을 잃지 않는다면 아빠는 뭐든 다 해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은혜는 제 말을 듣고 조금씩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줘야겠다. 반면 장남 태진은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인정받았고 공장장으로 승진해 꾸준히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집 근처에 살며 큰며느리 정희는 저를 친아버지처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정희는 늘 저를 세심히 챙겨주며 외로운 마음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진이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동생들은 왜 이렇게 힘든 길만 택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태진아,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란다. 그래도 너처럼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릴 적부터 학업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애쓴 너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태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엄마 없이 아버지 혼자 저희 넷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들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내 남매는 저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태진과 며느리 정희의 헌신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고요한 방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태진이와 큰며느리 덕에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네.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둘째 아들 태환은 어릴 적부터 야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반복된 실망 끝에 태환은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아들의 다짐을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환은 자신은 막노동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을 가볍게 여기더니 술에 빠져 지내며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태환은 한 번에 큰 돈을 벌어 모든 걸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환이를 불러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태환아, 이게 무슨 꼴이냐? 술에 도박까지 이렇게 살라고 서울까지 보내고 사업자금을 지원한 줄 아니? 태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참다 못한 첫째 태진이가 나섰습니다. 태환아,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 서울로 학교까지 보내주시고 사업한다고 돈 지원해주신 것도 잊었어? 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정은 태환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아버지 속을 썩일 거야? 인생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태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환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미정을 향해 대꾸했습니다. 넌 나한테 이러는 자격이 있냐? 다단계에 빠져 재산 날리고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아버지 집에 얹어 사는 주제에 뭐라고? 오빠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있어. 오빠야말로 아버지 등골 빼먹고 술이나 마시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자식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막내 은혜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언니, 오빠도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이 들 거예요. 그러니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꼭 잘 챙기셔야 해요. 저는 은혜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 태환은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태진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도 둘째 태환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환이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는데 도통 연락이 안 돼요. 그 녀석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하지만 그때가 늦지 않길 바랄 뿐이다. 가족 간의 갈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리움과 무력감 속에서도 태환이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나른해지며 눈을 떴습니다. 전날 먹은 찌개 때문인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는 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자꾸 힘이 없으시다면서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쓰림과 피로는 더 심해졌고 배도 자주 아파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위암 말기입니다. 치료를 시작해도 시간이 6개월 남짓입니다. 그 순간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죽는 게 대수겠어.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집에 돌아와 태어난 척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닷가 좀 둘러봤다. 날씨가 좋더구나. 하지만 태진과 정희는 제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태진이가 저에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숨기고 계시죠? 병원 다녀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위가 좀 안 좋아서 갔다 왔다. 별일 아니다. 그러나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별일 아닌 분이 이렇게 말라가시겠어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끈질긴 추궁에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한테는 미안하다만 내가 암이라더라. 이제 몇 달 못 산단다. 그 말을 들은 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혼자 참고 계셨습니까? 우리한테 말했어야죠. 그래서 어쩌겠냐. 이 늙은이가 다 살아서 애들만 고생시키고 싶진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다. 며칠 뒤 이 소식은 다른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태화는 태진이 보낸 문자에도 대답이 없었고 미정과 은혜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고요? 설마요. 병원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버지, 진짜예요? 다른 병원에도 가봐야 해요. 검사 다시 해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만들 하거라. 이게 내 운명이다 받아들여야지. 태진과 정희는 제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치료든 뭐든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님, 민수도 아버님을 정말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셔야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태진아, 정희야, 고맙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 둘만은 끝까지 잘 살아다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암이라는 병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곧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닷가를 자주 찾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내게 모든 것을 내어준 존재였는데 이제 나도 그 바다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구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땅이 리조트 개발지로 선정되어 5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이라 저조차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이 소식이 자식들 귀에 들어가자 집안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뭐 별건가.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쓸 일이나 있으려나. 그러나 이 소식은 자식들의 마음속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둘째 태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태환이는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 왔으면 됐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니? 태환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리조트 개발로 보상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사업 자금을 미리 주시면 정말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아들의 노골적인 요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태환 오빠가 이번에도 돈을 받아간다면 저도 제 몫을 미리 주셔야죠. 왜 오빠만 그렇게 챙겨주세요? 저도 가게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아버지 딸 아닙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장남 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태환아, 미정아, 제발 그만해라. 아버지가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말이 되냐? 막내 은혜도 태진 옆으로 다가와 두 사람을 말리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오빠, 언니. 지금은 돈보다 아버지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태환과 미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울 때 도움 받은 게 그렇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것도 못 해줍니까? 돌아가실 때 가져가실 것도 아니면서. 미정도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까지 나설 일은 없을 거예요. 갈등이 점점 커지자 저는 큰 소리로 자식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만들 하거라. 태환아, 미정아, 너희는 이미 나에게서 돈을 받아갔잖니. 그 돈부터 갚고 나서 이야기해라. 태환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과거 얘기고요. 지금 나오는 보상금은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평등하게 나누시면 저희도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제 뒤를 따라온 막내 은혜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라도 아빠 곁에 있을게요. 아빠 혼자 힘들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버티는구나. 정말 고맙다. 재산이 가족에게 평화가 아닌 분열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에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돈이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거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걸까? 내 선택이 가족의 상처를 깊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겠구나. 태진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으며 회사에서도 신뢰를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한 뒤 피로가 쌓인 몸으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너무 피곤하면 차를 세우고 잠깐 쉬었다 오세요. 아무리 서둘러도 안전이 먼저예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아버지도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야지. 태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 위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태진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태진 씨가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태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이미 싸늘해진 태진의 몸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태진아, 네가 왜 이렇게 떠나야 하니? 아버지는 아직 너를 보낼 준비가 안 됐단 말이다. 병원의 고요한 복도에 제 울음소리가 가득 메웠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갈등이 많았던 형제들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 없이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태진의 죽음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식들 중 가장 믿음직했고 저를 가장 많이 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가더니 이제 태진이마저 데려가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정희는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태진의 유품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작업복, 낡은 손목시계, 매일 쓰던 공구들은 여전히 아들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아들의 부재를 더 선명히 느끼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제 건강은 더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위암 증세는 심해졌고 체력과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희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달려온 정희는 제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곁을 비웠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힘드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정희야, 괜찮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아버님, 제가 끝까지 아버님을 모실 거예요. 태진 씨도 그걸 바랄 거예요. 며느리의 눈물 어린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정의의 진심이 제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 마음은 고맙다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요양병원에 있으면 너희에게도 더 나을 거다. 정희는 끝까지 설득하려 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이미 태진이 대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이젠 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진아, 내가 떠난 빈자리를 아버지가 어떻게 채워야 하니? 내 동생들, 정희, 민수 다들 내가 필요한데.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자책, 슬픔,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악화되는 건강 탓에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 믿었지만 외로움과 쓸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말이면 찾아오는 큰며느리 정희와 손자 민수 덕분에 저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큰며느리 정희는 한결같이 저를 챙기며 살갑게 말을 걸었고 민수는 손수 만든 그림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오며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희가 민수와 함께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민수가 만든 카드 가져왔어요. 아버님 생각하면서 만든 거래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우리 민수가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나? 정말 멋지구나. 정희는 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수랑 저는 매주 올 거예요. 집에서 만든 반찬도 가져왔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렇게 마음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정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아버님께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해야 하늘에서 태진 씨도 조금은 안심하지 않겠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너랑 민수 덕분에 내가 외롭지 않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저랑 더 많이 놀아야죠. 저는 민수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더 잘 챙기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진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정희가 너를 대신해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다. 아들의 빈자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뒤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 삶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창문 너머로 초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던 저는 정희와 손자 민수가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물었고 민수는 제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바람을 느끼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너희도 알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고 싶구나. 아버님, 무슨 소원이든 말씀하세요. 꼭 들어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갔으면 한다. 바다를 보고 싶구나. 네, 어머니랑 자주 갔던 그 바다,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 정희는 제 말을 듣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행이요? 아버지가 지금 여행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탁드렸던 건 다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왜 여행은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보상금 배분부터 먼저 해주신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다들 바쁘고 힘든데 굳이 여행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 모두 아빠를 위해 조금씩 양보했으면 좋겠어. 정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로 바라는 일이에요. 마지막인데 한 번만이라도 다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안 될까요? 태화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알겠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정희는 결국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정희는 민수와 막내딸 은혜와 함께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할아버지 꼭 모시고 가자.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네, 엄마. 할아버지가 바다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할아버지랑 바다에 가고 싶어요. 정희는 숙소와 교통편을 알아보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치의와 상의해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환과 미정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두 사람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당일 정희와 민수는 은혜와 함께 저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바다 보러 가요. 날씨도 딱 좋고요. 정희야, 민수야, 정말 고맙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아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작은 밴을 타고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로 향하는 동안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착한 바닷가는 평화로웠고 파도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태진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바다네. 이젠 곧 내가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펜션 테라스에 모여 앉아 식사를 즐겼습니다. 갓 잡은 생선과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음식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생선 제가 엄마랑 같이 구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 구웠구나. 내 손재주가 대단하네. 가족들이 웃음 속에서 음식을 나누는 동안 저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민수야, 은혜야, 그리고 정희야, 너희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됐다. 정말 고맙다.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너희의 진심 덕분에 내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었다. 고맙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셔야 해요. 아빠 그동안 받기만 하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은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행의 태환과 미정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부재에 대해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끝까지 제 곁에 남아준 정희와 손자 민수 그리고 막내딸 은혜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은혜야, 고맙다. 진짜 가족이란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희가 내게 가르쳐 주었구나. 별빛 아래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하지 못한 씁쓸함은 남았지만 저를 끝까지 지켜주는 두 사람 덕분에 이 여행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전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태진이가 없는 이 균형이 무너진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결국 어느 날 저는 병원의 변호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와 은혜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고
저는 변호사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도 있지만 어르신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걸 평등하게 나눌 순 없을 것 같아요. 태환이와 미정이는 이미 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희와 손자 민수 그리고 막내딸 은혜는 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차분히 받아들였고 유언장의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성된 유언장은 명확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보상금 5억 원 중 3억 원은 큰 며느리 정희와 손자 민수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억 원은 막내딸 은혜 몫으로 지정한다. 둘째 태환과 셋째 미정은 이미 빌려준 돈을 유산의 일부로 간주해 추가 분배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큰며느리 정의로 변경한다.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희야, 너는 나의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이었다. 너와 민수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진심으로 고맙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정희와 민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이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며칠 뒤 둘째 태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들은 제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은근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돈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저희 남매들이 미리 알면 나중에 덜 복잡할 텐데요. 저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리할 일이다. 너희는 그저 내 몫에 감사하며 살아라. 태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싸움 나지 않게 하자는 건데 꼭 이렇게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지만 태환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달리 정희와 민수는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병실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며 주말마다 민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난번 바닷가에 가족 여행 갔을 때를 그린 거예요. 손자가 건넨 바다 풍경 그림을 들여다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할 거다. 정희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족들 사이에 완벽한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제 마지막이 외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정희와 민수, 은혜가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끝까지 곁에 남아준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산은 이 진심뿐이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저는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흔적을 준비하며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가족 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3억이 형수한테 가고 나머지 2억은 은혜 몫이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태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정도 격양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셨을 줄이야. 우리가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상속의 일부로 간주한 결정입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환과 미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일은 곧 가족 간의 거대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며칠 후 태환과 미정은 정의를 찾아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형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가져가면서. 정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태환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으로 따져보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몫을 찾아야겠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아버지의 결정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병원에서의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일이 생길 걸 알면서도 결정을 하셨던 거야. 그만큼 고민하셨고 그들의 행동이 이럴 걸 알고 계셨겠지. 정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가겠다니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혜는 한 발짝 물러서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태환 오빠, 미정 언니 꼭 이렇게 해야겠어? 아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 하지만 태환은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 비용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업자로부터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 자식이 날 이렇게 속일 줄이야? 좌절한 아들은 술에 취한 채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한편 미정은 다단계 사업 실패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속았다고요. 그러나 법은 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정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정의는 유산을 받은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의 반발과 갈등을 보며 며느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제가 이 모든 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그녀는 아들 민수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 돈을 잘 써야 해. 아버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지. 정의는 유언장에 남겨진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태환과 미정은 각자의 삶에서 깊은 좌절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미정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저의 선택은 결국 그들에게 남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떠났지만 저의 메시지는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남겨진 기억과 메시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용철 할아버지는 삶의 끝자락에서 가족들에게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남기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박용철 할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 편의 깊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